시간까지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것이 양도차익이고, 양도차익에서 또 몇 가지 공제를 해주면 그게 과세표준이다. 그래서 이 과세표준은 그러면 아까 얘기한 양도차익에서 뭘 빼야 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해주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겨우 250만원 빼줘요. 세금에서 250만원 빼줘도 시원찮은데, 이게 있으나마나 이게 눈간 꽈웅이야, 이게. 10년 전에도 250만원 빼줬으면 2,500만원 빼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세액 산출. 이건 늘 내가 입에 닳듯이 얘기했죠. 과세 표준이 계산이 끝나면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라. 그러면 그것이 내가 내야 할 세액이 얼마인가가 계산된다. 9페이지 넘어갑시다. 이 기본세율, 이것은 언제 얘기했습니까, 내가? 종합소득세 할 때, 증여세하고는 다르고, 종합소득세 세율하고 이거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종합소득세. 왜냐하면 종합소득세도 소득세,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니까 세율이 같아요. 그래서 최하 6%,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는 6%, 최고는 얼마입니까? 5억 원 초과는 42%. 여기 또 주민세, 지방소득세라는 게 4.2가 붙어요, 10%. 그러면 얼마입니까? 46.2%가 되죠. 5억 초과하는 소득에서는 46.2%, 거의 반이 세금으로 그러니까 50%, 거의 반이 세금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때는 5억 넘었다고 해서 전부 42%를 곱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차례 계산해서 올라가가지고 합산해라 그랬죠? 요전에 내가 설명할 때, 그 설명을 좀 쉽게 한다는 게 깜빡 잊어버린 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세율 체계를 뭐라고 그래요? 초과 누진 세율이다 그랬죠? 초과 누진 세율. 그런데 초과 누진 세율을 보통 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쉽게 생각한 게 있는데, 우리가요, 계단을 올라가죠, 계단. 자, 여기서부터 계단 올라갑니다. 저도 계단 올라다녀요. 여기 3층도 계단으로 저는 걸어옵니다. 그거 안 타고. 운동 삼아서. 그 걸어오려면 내가 운동되어서 좋고, 엘리베이터 안 움직이면 전기 아껴서 좋고, 전기 적게 들어가면 공이 없어서 좋고, 여러 가지 좋잖아요. 그 가령 여기 땅에서 처음에 한 단계 이렇게 한 층 올라면 1층? 네, 1층. 여기가 1층입니다. 가령 1층 여기가 12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세금은, 여기가 몇 프로요? 6%잖아요. 맨 밑에. 6%. 그 다음에 이제 한 층 올라갔으니까 두 번째, 둘째 층 또 올라가야죠? 2층. 여기는 몇 프로예요? 15%. 또 한 층 더 올라가면? 3층 가면? 24%. 이렇게 자꾸 올라간단 말이에요. 또 맨 위에 창에 갔더니 42%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층에는 6%니까 이렇게 계산을 끝내고, 그렇죠? 2층 올라갈 때는 1층은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여기만 2층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구간에 해당하는 것만 15%를 곱해서 또 세액을 산출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아주 쉽죠? 또 3층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또 3층이라고 하는 것은 2층에서부터 여기까지만 3층이란 말이죠. 요 3층 올라단계, 요 3층 단계에서만 24%를 곱해. 그리고 또 여기 얼마 나와줘요. 그러면 1층에서 얼마, 2층에서 얼마, 3층에서 얼마 다 세액이 계산되잖아요. 요거 합계한 것이 산출세율이라. 이게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초과 누진세. 그런데 여기 괄호 속에 보면 누진공제액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원칙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봅시다. 참고로. 이 24%짜리가 얼마예요? 4,600만 원 초과되죠? 4,600만 원이 초과된 것은 24%를 곱해서 이렇게 한다. 근데 아까 너는 1층은 계산이 끝나고 2층 끝나고 3층 것만 24%라고 그랬죠? 그러려면 여기서부터 다 지금 7층이나 되는데 7층을 다 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잡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3층을 보니까 24%더라. 3층이 4,600만 원 초과하면 그런다더라. 그러면 가령 이 사람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다 24%를 곱해요.
그러면 이게 산출세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6% 15% 하고 올라가서 나머지만 24%. 근데 전부에다 24% 곱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계산하니까 여기서 1단계, 2단계에서 빼줘야 할 금액이 얼마냐면 얼마예요? 522만 원. 522만 원을 더 계산했다. 이게 누진공제액이에요. 그러면 아주 계산하는데 쉽겠죠? 자기가 어느 단계보다 3층인가 4층인가 봐가지고 거기에 해당 세율을 곱해가지고 누진공제 빼주라는 거 빼주면 이게 답이 나와요. 그 일치해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초과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밑에 2번에 봅시다. 근데 우리 양도소득세는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유기간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다. 1년은 넘었지만 2년 못 되었다. 그러면 100분의 40이에요. 껑충 뛰어버리죠. 이때는 초과 누진이 아니고 그냥 전부 40%를 해버린 거예요. 전부를. 보유기간이 2년 못 되면 전부를 40% 해버려요. 그 다음에 3번 보유기간이 1년 못 된 것은 얼마예요? 50% 무조건 반 딱 때려서 이게 산출세액이에요. 그 무서워서 그러니까 1년 미만은 못 팔죠 이게. 다만 조합 입주권은 40%다. 비사업용 토지 주택하고는 관계없고 놀고 있는 땅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요건 또 어떻게 하냐면 본래 자기에게 적용될 세율이 있죠. 나는 40%에 해당된다. 그러면 거기다 무조건 10%를 더 붙여버려요. 그러면 50%가 되고요. 나는 30%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10% 더 붙이면 40% 되고.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 그럼 어떤 것이 비사업용이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지, 이런 땅 같은 것은 건물 없으면 다 비사업용이고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비어있더라도 비사업용 아니에요. 그냥 놀고 있는 땅. 공한지. 네, 공한지. 옛날에 공한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미등기, 등기 안 하고 넘겨서 팔면 얼마예요? 70%. 이건 뭐 엄청나서 뭐 세금으로 다 나가죠. 여기다 주민세 10% 또 더하면 77%.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 못 견딘다고 해서 지금 뭐 증여를 많이 해버렸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이제 두 가지를 보면, 그러면 특별히 주택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번에 과세를 이제 과하게 한다면 주택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제 1세대가, 한 세대가 1주택을 가진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집이라고 하는 게 자기 살려고 있는 집이지, 투자 대상이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이제 정부의 기본 방침이니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가령 1세대가 쉽게 얘기하면 이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 요 사람에 대해서는 중과세 해야 되겠다. 세금을 더 무겁게 매겨야 되겠다. 이게 내가 2주택에 해당되느냐, 3주택에 해당되느냐, 요것만 가려내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 한 집 있는 사람은 걱정하실 거 없고, 공부 안 해도 되고, 2주택 이상 있는 사람. 그래서 2주택 이상 있는 사람은 여기다 얼마나 때려 붙이라고 그랬어요? 본래 자기에게 적용될 세율이 있어요. 나는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나는 30% 세금 내야 되겠다. 거기다 10%를 더 얹어라. 그럼 얼마요? 40%. 그렇죠? 30%짜리 같으면. 그런데 세 채 있는 사람은 아예 20%를 때려 붙여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아까 4,600만 원짜리가 소득으로 4,600만 원짜리가 아까 30%였죠, 세율이. 23%. 그러면 여기다 20% 써오면 43% 이렇게 매기는 43%. 그러면 엄청난 거죠. 세금으로 다 나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요것만 이제, 그러니까 이 두 채에서 벗어나려고 또는 세 채에서 벗어나려고 막 팔고 막 하죠. 그래서 이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 두 채, 세 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세금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딸한테 그동안 미루어 왔던 거 증여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 아들, 딸도 세대가 다른 아들, 딸한테 같은 세대에 살면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같이 한 집 것은 다 같이 봐버리니까. 그래서 그 따로 사는 아들, 딸들한테 전부 증여를 많이 했는데 몇 건을 했느냐.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10만 건을 했다는 거예요. 10만 건. 국세청 통계를 보니까 10만 건 증여세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 주택 이렇게 배분하느라고. 근데 이제 이번에 또 기준시가 팍 오르죠. 또 한편으로는 오르기 전에 그러면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막 부지런히 했단 말이죠. 오늘 뭐 가격 올린다고 뉴스 봤죠? 3시? 저보다 더 잘하시네. 오늘 올리는 것은 전부를 올리는 게 아니고 표준 주택 가격을 올립니다. 왜 그러냐면 가령 전국에 있는 집이 수백만 채인데 그걸 다 일일이 조사해서 가격을 매길 수는 없으니까 가령 뭐 이 동네 어느 대목, 이 동네 여기가 가령 1급지다. 그러면 이 동네 어느 집을 하나 딱 택해서 여기 얼마짜리인가 감정을 해요. 그걸 오늘 고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감정 가격이 나오면 이 집하고 거리라든가 뭐 길이라든가 이거 봐가지고 그러면 여기다 얼마 더 때려 붙이고 여기는 얼마 더 때려 붙이고 여기 다 이제 앉아서 때려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 재수 없으면 이게 이제 많이 때려 붙여지고 실제 감정 다 나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고시하는 것은 이 기준이 되는 기준주택 이것을 오늘 고시하는 거예요. 내일 한다는 거 어땠어요? 단독이 오늘 아니요. 언론이 이렇게 자꾸 보도를 잘못해서 그런데 어제까지는 또 오늘 한다고 나오더니 나도 오늘 그거 들었어요. 내일 한다고. 내일 한 게 아니고 오늘 고시를 하면 오늘까지는 봐주고 내일부터 이렇게 적용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언론이 이날로 했다 내일로 했다 자꾸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고시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적용하는 거 아니고 내일부터 적용한다. 그렇게 고시를 했다. 그래서 요게 두 채냐 세 채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두 채는 두 채인데 이러이러한 것은 이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또 이러이러한 것은 여기서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그러면 가령 세 채지만은 내가 세 채지만은 여기서 빼준다는 게 두 채가 있다. 그러면 결국 한 채뿐이죠. 이 사람은 1주택으로 봐주는 거예요. 가령 그러니까 세 채가 있어요. 집이. 응? 세 채가 있는데 따져보니까 이건 주택수에 안 넣어도 좋다고 그러고 이것도 주택수에 안 넣어도 그러면 나 1주택뿐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 양도하면 어떻게 돼요? 과세해요? 안 해요? 과세 안 해. 과세 안 한다. 왜냐하면 이건 빼준다고 했으니까 1주택이니까 과세 안 한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걸 빼주냐 이게 중요하죠. 자기가 자기 매체 있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100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면 내가 가진 주택 중에서 정부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빼준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걸 우리가 잘 이제 체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 경우에 그러면 빼준다는 거 제외하니까 나 하나뿐이다 남은 것은. 그러면 이거 1주택이니까 과세 안 한다. 응? 비과세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근데 요걸 팔았다. 요건 과세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요것은 이제 조금 뒤에 가다 보면 안 돼. 과세에서 이제 감면해주는 경우가 뭐 몇 년 이상 임대하다 팔아라. 뭐 면적이 얼마 이하다. 쭉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이건 과세를 또 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책을 중심으로 해서 봐갑시다. 첫째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조정 대상 지역. 여기서 엊그제 무슨 나눠줬죠. 그 조정 대상 지역이 어떤 거냐 하는 거 표를 나눠드린 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볼 것도 없어요. 나중에 보시고 조정 대상 지역이 어떠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큰 도시부터 서울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서울 다음에 어떤 데가 커요? 응? 예. 자치시, 아니 광역시, 그 다음에 자치시,
이런 데 있는 것은 다 조정지역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정지역. 근데 다만 서울을 빼놓고 광역시나 자치시에 가면 말만 광역시지 시골이 있죠. 농사짓고 그런 데는 또 여기 안 들어가요. 그래 빼줘야 되겠죠.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이렇게 도시형 모양을 갖춘 데만 시로 했는데 요새는 그냥 막 집어넣어 가지고 농촌까지 다 시로 편입해 버렸죠. 그러니까 농촌, 어촌 이런 데는 빼줘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그냥 서울시,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에 있는 지역만 얘기다.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농촌에 있는 게 괜찮다. 그 다음에 아까 10% 더 한다는 그 얘기였고,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첫째 무슨 요건이냐면 요 얘기를 구분해서 한 겁니다. 소재 기준. 그 주택이 어디 있느냐 소재를 기준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여기 또 나왔습니다. 수도권 광역시 자치시를 말하는 거다. 여기서 조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시골에 있는 군이나 이런 것은 읍면 이런 것은 여기 말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갑시다. 이번에 두 번째로는 금액을 또 기준으로 한다. 금액. 기준시가로 얼마 이상? 3억을 초과하는 것만. 3억 미만은 또 건드리지 않는다. 3억 이하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 10%를 더 한다 그랬죠? 10%를 더 하는 것을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가산 초과 누진 세율 이랬습니다. 뭐냐면 아까 우리 세율이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그랬죠? 이 초과 누진 세율에다 가산한다. 더 보탠다. 10%를 더 보탠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산 초과 누진 세율을 하는데 여기서 제외해주는 주택들이 있다. 지금 방금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쭉 반화가면 돼요, 그냥. 원론은 지금 얘기한 거 그거니까. 맨 첫 번에 보면은 여러분 그 조문을 봐야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만은 시행령 167조 3 제1항 제2호부터 8호 2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게 뭐냐면 장기 임대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곧 나옵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주택 수가 여러 있더라도 거기서 제외해 준다. 그 다음에 방금 한 얘기 또 나온 거예요. 여기서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은 제외해 준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더 설명을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장기 임대 주택이 뭐냐? 거기 나왔죠? 장기 임대 주택. 여기서부터 저도 헷갈려요. 봐도 헷갈리고 복잡한 데문이에요. 장기 임대 주택이라는 거는 첫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게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 등록입니다. 세무서에. 그 다음에 민간 임대주택 등록도 해야 된다. 이건 구청에 하는 거. 그러니까 세무서에도 등록을 하고 구청에도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만 하면 어떠냐 이렇게 묻는 분이 어떤 분은 하나만 해놨더라고요. 하나만 하면 인정 안 해요. 두 개 다 해야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하나는 세무서에는 벌써 오래전부터 했는데 구청에 인제했어요. 그러면 가령 5년 이상 임대하라, 10년 이상 임대하라 이런 제한이 있죠. 그러면 먼저 한 것부터 10년이냐 나중에 한 것부터 10년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등록을 한 시점부터 해서 5년, 10년을 채워야 해요. 그래야만 여기 장기 임대주택으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여기 뭐 설명이 뭐 있습니다만 이런 거 다 뭐 기억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003년 10월 29일 현재 옛날에 여러 번 개정되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도 한번 이런 얘기가 났으니까 사업자 등록을 안 했는데 2004년 6월에 가서 했더라. 그러면 2003년 10월에부터 한 것으로 봐줘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주택수 계산할 때 빼준다. 그래서 이게 또 이 임대주택 신고가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무서 구청에. 이거 알고 나서부터. 왜냐하면 일찍부터 이거 등록을 했더라면 내가 이거 다 이건 빠져나가고 나머지 나서 하는 집 하나만 남으면 그것도 과세 안 하고 좋은데 그거 안 하고 있다가 문제가 되어서 등록원 인원이 또 수만 명이 작년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내가 강의할 때도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질문도 많이 하고 저한테. 그럼 등록을 하셔. 등록해서 손해 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등록을 안 하느냐. 대부분 이렇게들 알고 있어요. 등록을 하면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등록 안 하면 세금 안 내고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등록 안 하고 세금 안 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등록 안 한 사람은 나중에 발견되면 등록한 사람은 보다 더 매겨 오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등록해야 세금 내는 걸로 알고 등록 안 하고 세금 안 내겠다. 그렇게 해서 안 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신문에 워낙 떠드니까 그게 인식이 돼서 등록, 서초구청은 하루에 2만 1,000건을 등록했다는데. 엄청나게. 그러면 이제 다음 걱정이 또 뭐냐면, 그러면 내 얘기 들으면 등록 안 해도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등록 안 하고 그동안에 세금도 안 냈는데, 이제 와서 등록을 하면 이제 세무서에서 딱 알아차리고, 보니까 5년 전에 등록을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그러면 5년간 지금까지 안 낸 거 다 내라 하면 어떡할 거냐. 이건 무서워서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그때 강의 들으신 분은 기억날 거예요. 저한테 자꾸 어떠냐고 그래서 저도 잘 모르죠. 사실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해서 막 의욕을 부려가지고 뭐 하시오 이렇게 권장할 때 그걸 들어주면 되게 그렇게 옛날 끝까지 무력이 안 하니까 하고 보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정부에서 이거 등록하라고 권장한 뒤로 한 사람들 아마 조사하면 지나간 것까지 안 할 거예요. 정부에서 하라고 권장했으니까. 법적으로는 해야 되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간 임대주택. 그래서 이 민간 임대주택이 그럼 뭐냐? 임대주택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거 여기도 들춰보면 또 민간 임대주택은 이러한 거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저도 다 못 읽었어요. 그거. 하여튼 그러면 거기 읽어보면 이렇게 한 게 민간 임대주택이구나. 그 민간 임대주택을 1호 이상, 한 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그리고 임대 개시할 당시 6억 원 못 되면 수도권 밖에 있는 것은 3억 원 기준으로 못 되면 이것도 제외해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알려면 집에 가서 한참 공부하고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맨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다만 밑에서 아래줄에서 넷째 줄 아래서부터 넷째 줄을 보면 다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8년 3월 31일 그러니까 작년에 한참 시끄러울 때 이 서울의 주택 때문에 한참 시끄러울 때입니다. 이때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에 한해서만 한다. 그 뒤에는 등록해도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등록 빨리 하게 하려고. 그래서 작년 3월 말까지 등록을 해야만 이 혜택을 준다 그랬는데 그 뒤에 한 사람은 그래서 또 이거 재미가 없죠 지금. 그래서 하라고 할 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가능하면 하시라고 자꾸 권장한 것도 바로 그래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서 둘째 줄에 가면 기존 사업자 등록 기준일. 그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은 민간 매입 임대주택. 이게 참 까다로워요. 매입 임대주택이 있고 신축 임대주택이 있고 또 그래요. 개념이. 그래서 우리도 잘 모르는 게 이것은 다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있는 용어예요. 이게. 세법에 있는 용어가 아니고. 세법에서는 그런 법률에 있는 걸 갖다 인용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시라고 그 카피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은 어떤 거냐?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그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민주택 규모여야 된다. 또 국민주택 규모. 몇 평? 25평? 85제곱미터.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로서 2주택 이상을 임대해야 된다. 뭐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밑에 쭉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는 건설임대주택. 조금 전에 무슨 임대주택이었어요? 이번 건설임대주택. 그러니까 매입은 산 거. 내가 아파트를 새로 산 거. 건설임대주택은 새로 지은 거.
그건 얼마예요? 대지가 298제곱미터, 평으로 오면 얼마입니까? 90평입니까? 또 주택 면적은 149제곱미터. 몇 평 이하짜리인가? 3.3으로 나눠보세요. 3, 4, 약 40평? 그 이하까지만 얘기한다. 그리고 임대 개시일 당시, 임대 처음에 시작할 때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되고 또 2채 이상을 임대해야 된다. 그리고 임대 기간은 5년 이상 해야 된다. 이것도 아까 얘기처럼 다만 2018년 3월 31일, 작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것만 인정해 주지 그나마 늦게 한 것은 안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라고 되어 있어요.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이 뭐냐면 여기 내가 간략하게 써놨는데 괄호 속에 2008년 6월 10일 현재 미분양주택입니다. 미분양주택으로서 뭐 여러 가지 있죠. 2008년 6월 10일부터 203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거.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아직까지 안 써먹었다. 이렇게 안 팔고 있었으니까 안 써먹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저 찾아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혹시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또 이게 용어가 막 계속 바뀌어가지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이걸 저도 보니까 괄호 속에 있죠. 이게 뭐냐면 준공공임대주택하고 장기 일반 민간주택을 합쳐서 장기 일반 민간주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개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기준시가가 6억 이하라야 되고 이것은 또 8년 이상 임대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만, 이게 또 다만이 또 하나 들어온 게 아까는 3월 31일 이전 어쩌고 했죠. 이번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2018년 9월 14일 이후 9월 14일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얼마 전에 9.13 조치라고 발표했죠. 그 이후 새로 취득하는 것은 등록해더라도 안 봐주겠다. 그러니까 신문에 막 하라고 광고할 때 하지 않으면 이거 늦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장 12페이지 넘어갑시다. 여기도 역시 장기 일반 민간주택 이게 뭐냐. 대지가 298제곱미터고 주택 건물 면적이 140제곱미터 이하라야 된다. 기준 시가가 6억 이하라야 되고 또 2채 이상을 사업자 등록도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8년 이상 임대해야 된다. 이래야만 빼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가령 내가 2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내가 지금 거주하고, 하나는 임대하고 있어요. 근데 임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얘기한 가령,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합시다.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그런데 그러면 8년 이상 임대해야 봐준다고 그랬죠? 쭉 이렇게 8년 지나가는데, 8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요걸 팔았어요. 거주한 거, 요걸. 요것을 양도했습니다. 8년이 이거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과세를 해야 돼요? 그러면 8년이 지나야 이것도 비과세 해준다. 그럼 8년 기다리기가 너무 지루하죠. 그래서 뭐 하루가 멀다고 이렇게 바뀌는 세상인데. 그래서 임대만 돼 있으면, 두 가지 임대만 다 돼 있으면 그러고 나서는 요 하나뿐이니까 요 1세대 1주택으로 봐줘라. 그 대신 그 뒤에 계속 8년을 채운가 안 채우는가 봐라. 그 8년을 못 채우면 이거 세금 내놔라고 추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8년 채웠다. 그러면 전에 비과세 해준 거 다 유효하고 8년 못 채우면 이거 무효. 세금 지금 내라. 다시 추징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니까 방금 얘기한 것도 18년 9월 14일 작년에 9.13 조치
이후에 등록 온 건 또 이거 안 봐준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 제정한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법률을 제정해놓고 법률에 맞춰서 등록을 해라. 그렇게 해야 봐줘야지. 법률을 지금 이 시점에 만들면서 지금 요 이전에 한 사람만 봐주고 이후에는 안 봐주겠다. 그럼 법률 뭐로 만들어? 그렇죠? 우리나라 법률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문제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법률이라고 하는 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법을 만드느냐? 법 없어도 우리가 살면 되지 법을 왜 만드느냐? 그래서 법을 만드는 취지가 두 가지가 있던 크게 하나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이 법을 보고 이 법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면 걱정 없다. 나는 이 법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나는 여기 어긋나게 살면 난 편안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 법적 안정성을 주는데 국민에게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뜻이 있다. 만약에 이런 법이 없으면 내가 하는 것이 언제 걸려들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이 시점에 보니까 나 걸리는 거 없더라. 그러면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안정되게. 이런 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따라서 예측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예측 가능성을 부여한다. 법이 이러니까 나는 앞으로 이거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법이 여기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다. 법에 맞춰서 예측을 장래를 예측한단 말이야. 이게 가능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처럼 법을 딱 만드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것만 봐주고 안 봐준다. 그러면 이게 예측이 아무 소용이 없죠. 법을 이때 만들어 줬으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만 예측 가능성이 주어지는 건데, 그렇죠? 만들면서부터 내일부터 안 된다. 어제까지 한 사람만 봐준다. 이렇게 법률을 만들면 이런 게 허다해요. 워낙 많아요. 특히 세법은 많아요. 이런 게. 그 전에도 가끔 내가 이런 얘기를 신문에 썼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공무원 생리가 공무원들이 다 저잘났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글 쓰고 이런 거 잘 안 읽어요. 잘 안 읽어. 그냥 내가 하는 게 최고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2번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국민주택. 이 감면은 아직 우리 공부 안 했습니다. 요 다음에 감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국민주택은 또 여기서 빼준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국민주택이란 건 뭐냐? 거기 보면 장기임대주택, 신축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5호 이상, 5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이것이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이 되는 거다. 여기까지 이제 대충 중요한 걸 다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데 해당된 것은 주택수에서 다 빼주니까. 그렇죠? 주택수에서 빼주니까 괜찮하고, 가령 설사 5채가 있고 10채가 있어도 그거 다 임대했다. 그럼 다 빼줘요. 그리고 요새 보니까 말이죠.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거 임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기에. 그러면 특히 다세대 같은 것은 그 건물 하나에 10채가 있다. 그렇죠? 10채 다 임대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10채나 있지만은 다 빼줘요. 그 아는 사람들은 지금 앞으로 양도세 걸리면 이제 큰일 나죠. 그동안 세금 소득세 좀 안 내려다가. 그래서 여기까지 중요한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이라고 한데 보면 기타 이제 얘기들 조금씩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 그러니까 종업원 사택 같은 거 10년 이상 임대하고 팔면 과세 안 한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은 안 한다. 그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감면하는 게 뭐냐 하는 게 또 배웁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주택은 안 한다. 요새 문화재 시끄럽죠? 문화재 주택은 과세 안 한다. 그 다음에 상속주택, 상속받은 거. 상속받은 것도 과세 안 합니다.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안 한다 그러죠. 아니, 중과세를 안 한다.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상속받았다고 금방 팔리는 거 아니니까 5년 기간을 주었어요.
그때 팔리면 그것은 중과세는 안 한다. 근데 중과세는 안 하는데 일반 과세는 합니까? 안 합니까? 상속받은 거. 일반 과세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10%, 20% 때려 붙이는 거 요것만 안 한다는 거지 상속받은 주택은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또 의문들을 많이 갖는데 기왕에 한 채가 제가 있습니다요. 내가 거주하는 집이 한 채가 있어요. 한 채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인해서 또 한 채를 받았어요. 그래서 2주택이 됐죠. 1세대 2주택이 됐죠. 근데 방금 상속주택은 중과세, 요걸 안 붙인다는 거지 과세는 한다고 그랬죠. 그럼 과세를 합니다. 2주택이. 그렇죠? 그러면 요건 어때요?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팔았어요. 2주택 상태에서 팔았어요. 요걸 먼저 팔았어요. 과세해요, 안 해요? 요건 과세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속받은 것은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서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빼줘요. 그러면 내가 사고 싶은 거 아니니까 이건 주택수에서 빼주면 그러면 나머지는 한 채뿐이니까 1세대 1주택이다.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면 이건 비과세주고 거꾸로 상속받은 주택은 과세해요. 왜냐하면 이건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과세는 아니지만 이건 과세를 해요. 근데 이거 과세할 때는 큰 차이는 안 나는 게 상속받으면 상속세 내잖아요. 상속세를 어차피 내고 받았단 말이죠, 자기가. 근데 상속세를 낼 때 이 집을 상속받은 주택을 얼마로 평가했느냐. 상속세를 낼 때 이 주택을 5억짜리라고 평가해서 상속세를 냈다. 그러면 이 집을 팔더라도 이 5억은 취득가액에서 빼줘요. 취득가액으로 빼줘. 다 과세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상당히 합리적으로 했습니다. 상속을 2채 받았어요. 2채? 2채 받아도 상속 과세하니까. 상속재산은 일단 일반 과세는 하니까.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어가세요. 재료의 저당권 실행. 이건 별로 해당되는 게 아니고 경매에 가서 사탕 경매에 들어가서 3년 내에는 봐줘라. 그 다음에 유치원 이런 거, 어린이집 이런 거 5년 이상만 사용했으면 봐줘라. 많이 있죠. 그 다음에 9번째, 취약, 질병, 근무지 사정. 그러니까 남편이 어디 직장이 옮겨져서 저 어디로 가서 지금 같이 못 산다. 집을 못 팔았다. 이런 경우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주택만 또 봐주는데 그렇게 해서 2주택이 됐다. 남편이 저리 가다 보니까 거기도 집이 하나 필요하고 예전에 살던 집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세 안 한다. 그 다음에 60세 이상 존속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이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10년 전에는 과세 안 한다. 그러니까 부모 모시느라고 2주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내에는 팔아도 2주택으로 3주택 이렇게 보지 말아라. 그 다음에 혼인으로 해서 2주택이 된 경우에 요새 그거 많으죠. 처녀도 미리 한 채 시집 가기 전에 사고 총각도 미리 해서 그래서 혼인하니까 2주택이 돼버렸죠. 그럼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봐준다. 다만 5년간만 봐주겠다. 5년 내에 팔아야지. 그 다음에 소송이 걸린 거, 재판 중에 있어서 할 수 없이 시간이 오래 끌었다. 그런 경우도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하지 말아라. 소송 종결 후 그랬죠? 소송이 끝난 뒤에.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다음에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 이게 뭐냐면 다만 보세요. 다만. 이것도 2018년 9월 14일 이번에 9.13 조치. 그 주택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거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죠. 집이 한 채 있는데 또 한 채를 샀거든요. 그 2채도 있죠. 그런데
내가 두 주택을 갖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이걸 샀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구주택이. 그런 경우였죠. 그래서 이런 것은 봐주라고 했죠. 얼마 동안? 2년간. 근데 전에는 그냥 2년간만 내 이름으로 등기가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정지역은 거주도 이제 2년 이상 해야 된다. 그것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부동산 경기가 없을 때는 또 그냥 거주 안 해도 좋다고 했다가 또 요새 또 시끄러우니까 또 다시 거주해라 이렇게 자꾸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다만하는 거 이거 주의하시는 분들 2018년 9월 14일 이른바 9.13 조치 그 이후 취득한 거 작년 9.13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이 경과 아니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거주를 2년 이상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건 어때요? 그때는 거주 요건이 없었으니까 그건 괜찮다. 네, 새로 취득한 것은 2년 거주 요건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양도상식 기준시가가 1억 원, 그러니까 1억짜리도 안 된다. 이건 좀 봐줘라. 네? 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14번.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이 두 채 가진 경우는 다 얘기가 끝났습니다. 세 채인 경우, 이제 지금부터 세 채인 경우를 얘기했는데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두 채 가진 사람이나 세 채 가진 사람이나 지금 우리가 쭉 설명한 게 뭐예요? 주택수를 계산할 때 빼주는 게 어떤 거냐 이걸 쭉 공부했죠. 요 세 채 가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건 다 빼준다. 똑같아요. 그래서 법률에는 3주택이 앞에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2주택을 앞에서 설명하고 3주택을 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위에 보면 어디 전근도에서 뭐 불가피하다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오죠. 요런 것은 좀 2주택 쪽에서만 나오고 3주택 쪽에서는 안 나와요. 항목이 더 많아요, 2주택. 그래서 요걸 뭐 앞에다 쓰고 2주택을 뒤로 미뤘어요. 나머지는 2주택이나 3주택이나 똑같으니까 얘기를 안 하렵니다.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또 15페이지 넘어갑시다. 그 7번이라고, 6번이라고 했는데 벌써 6번. 그러면 아까 얘기다시피 무슨 5년 이상 임대해라, 10년 이상 임대해라, 임대 기간이 다 주어져 있죠. 근데 6번은 뭐냐면 공익사업용 토지, 가령 뭐 정부에서 철도 놔야 되겠다, 도로 놔야 되겠다, 뭐 이런 공익사업용 토지로서 할 수 없이 수용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팔기 싫은데. 그런 경우에는 임대 기간 못 채워도 상관없다. 그래야 되죠. 내가 팔기 싫은데 정부에서 수용해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7번. 여기 마찬가지로 재개발 사업, 재건축 뭐 이런 거. 이런 것은 관리처분 계획 등 인가일 6개월부터 후 6개월까지 기간의 임대 기간은 또 포함 안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6개월간의 텀을 준 거죠. 6개월간은 봐줘라. 부족하더라도. 그 다음에 8번 아까 얘기했던 혼인으로 인한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중과세. 가장 시끄러운 거예요. 중과세. 10% 더 붙여먹이느냐, 20% 더 붙여먹이느냐. 이거 중과세 얘기를 모두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가 나오는데, 비과세와 감면. 비과세와 감면은 뭐냐면 이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제외시켜 준다는 거죠. 근데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비과세하고 감면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 마감하려고 합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